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피보다 진한 관계도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혼하고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저도 아직 젊으니 연애도 하고 재혼도 하라고들 해요. 심지어 제 아들까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엄마 아직 젊고 예쁜데 좋은 아저씨 있으면 연애해. 난 엄마가 행복하기만 하면 다 좋으니까.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이혼하는 모습까지 다 보고 자라 그런지 아들 녀석이 또래보다 의젓해요. 철도 빨리 들었고요. 아들은 항상 저에게 자식 생각만 하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오히려 아들에게 미안해요.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너무 못 볼 꼴을 많이 보여서 애가 일찍 철이 들었나 싶어서요. 아휴, 남자랑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연애니 뭐니 그 피곤한 걸 뭐하러 또 해. 엄마는 우리 아들 크는 거 보면서 사는 게 제일 좋아. 저는 무엇보다 진심이었습니다. 남자라면 질리고 질려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제 사정에 연애나 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 낳고 사는 동안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가지고 살림만 하며 살다가 이혼하고 아들 키우며 먹고 살려고 하니 사는 게 녹록지 않았어요. 나이 먹고 다시 직장 생활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들 말은 하지만 이혼녀로 몇 년 살아보니 아직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더군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새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 저를 뽑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애를 키우느라 10년이나 일을 안 한 저를 누가 뽑아주겠어요. 심지어 어떤 회사에 지원해야 할지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주부사원 환영이라는 공고만 보면 바로 지원했어요. 급한 마음에 되는 대로 면접을 보러 다녔더니 몇 번 실수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면접 볼 때 분명 콜센터라고 해서 전화만 받으면 되는 일인 줄 알고 출근했는데 알고 보니 하루 종일 전화를 여기저기 돌려서 영업까지 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실적을 못 채우면 월급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저를 뽑은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 따졌습니다. 팀장님이 처음 면접 볼 때 분명히 영업하는 일 아니고 전화 응대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준혁 씨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회사에는 엄연히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영업 일을 잘해야 더 나은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회사가 신입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시켜요? 개소리도 그런 개소리가 없었습니다. 말만 팀장이지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게 제가 몇 년 집에서 애만 키웠다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줄 아는지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야, 너 내 이력서 대충 봤니? 내가 이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광고회사에도 다녔던 사람이야. 직장생활 안 해보긴 뭘 안 해봐. 저도 웬만하면 좋게 좋게 이야기하고 처음 계약했던 금액 중 못 받은 돈만 받고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사람을 물로 보더군요. 평소에도 반말 툭툭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더니만 마지막까지 재수없게 구니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팀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눈을 부라렸어요. 그러자 팀장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예요? 와, 이 아줌마가 이렇게 몰상식하게 구니까 남편한테 이혼이 다 나가지. 뭐? 너 말 다 했어? 사기는 네가 쳐놓고 누구더러 몰상식하대. 그리고 네가 나 이혼당하는 거 봤어? 봤냐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저와 팀장을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팀장 머리채를 잡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그 사기꾼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사실 잘린 거나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더 다닐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들어간 회사는 가구 영업과 판매를 하는 회사였어요. 그 회사는 대부분 주부사원과 나이가 지긋한 남자 상사들이 대부분이었죠.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다 보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애들 이야기나 남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전 회사에서 이혼했네 어쩌네 그런 소리까지 들었으니 저도 웬만하면 이혼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성격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과 가까워지고 나서는 저도 자연스레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혼한 게 제 흠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 괜히 숨기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 옮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또래의 주부들이다 보니 그래도 제 상황에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줬어요. 제 앞에서만 하는 소리인진 몰라도 그래도 다들 제게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말이라도 제게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이혼하고 처음이라 위로가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왜 이혼했냐고 묻는 게 싫어서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안 만났어요. 새로 옮긴 직장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아 오래 다녀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새로운 직장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위로 나이가 지긋한 남자 상사 둘이 있었는데 자꾸만 저에게 조금씩 선을 넘었어요. 제가 인상이 좀 센 편이에요. 이목구비가 진해서 화장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차가워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상사 두 분이 자꾸만 저를 볼 때마다 친한 척하며 인상이 세다고 드세 보인다는 말을 대놓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좋게 넘겼습니다.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괜히 또 문제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말이라고 회식을 하는데 그 거슬리는 상사 중 한 명이 제 외모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순영 씨는 겉으로 보는 거랑 다르게 말수도 별로 없고 조용조용한 것 같아. 이렇게 순중한 사람이 웬만하면 좀 참고 살지 이혼을 왜 했대? 에이, 순영 씨 눈매를 봐요. 어디 참고 살게 생겼어요? 지금이야 남편도 없이 아들 혼자 키우면서 먹고 살려면 직장에서는 당연히 순종하게 굴어야죠. 다들 술이 과해서 그냥 하는 소리라는 건 알지만 저는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제 외모를 가지고 마음대로 떠드는 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혼을 한 거 가지고 참고 사네 마네 하는 소리는 듣기 싫었습니다. 저 겉보기랑 성격은 전혀 달라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도 할 줄 모르고요. 저도 이제 철이 좀 들었는지 마음 같아서는 상사고 뭐고 테이블을 다 뒤집어버리고 싶었지만 애써 웃으며 농담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아무래도 그런 제가 걱정됐는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부장님들, 여자 직원 외모 가지고 순해 보이네 어쩌네 농담하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에이, 우리는 순영씨가 이렇게 젊고 팽팽한데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지. 순영씨, 내가 남자 하나 소개해줄까? 내 친구인데 장가 안 간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강남에 딴도 있고 돈도 잘 벌어. 부장님, 순영씨 나이가 몇인데 부장님 친구를 만나요. 할아버지 초상 치러줄 일 있어요? 아이, 여자 나이 40대면 뭐가 젊다 그래. 더군다나 한번 갔다 왔으면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지. 동료 언니가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하려는 걸 제가 애써 말렸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화나죠. 하지만 아무리 술자리라도 저에 관한 이야기가 더는 거론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다들 이혼했다고 하면 별일 아니라고 요즘 세상에 흠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다 똑같았습니다. 사람을 무슨 큰 하자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애를 재워놓고 혼자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멸시와 무시를 받으며 거지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1등도 심심찮게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서 반장, 부반장도 매년 했어요. 평생 부모님 속이라고는 썩여본 적 없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런 취급이나 당하며 사는 걸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싶어 더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죽일 듯 원망스러웠어요. 이혼하고 나서도 전 남편만 생각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미웠지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애써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은 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혼과 동시에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니 남편에 대한 원망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직장 상사의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였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했죠. 남편의 첫인상은 서글서글 좋아 보였어요.
매일 또래 남자들만 보다 연상이랑 만나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굉장히 자상하더라고요. 저보다 연상이라 그런지 어른스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1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순탄하게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혼까지 하는데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사실 처음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와서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됐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를 만났는데 남편에게 듣던 것보다 무서워도 너무 무서워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작은 단축 공장으로 시작한 사업이 커져 동남아시아 쪽에 공장까지 있을 정도로 크게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그런지 사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에요. 아래로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형제 셋 모두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데 시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하시나 보더라고요. 아직 회사를 물려줄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다면서 아들 셋을 경쟁시키셨어요. 당신의 반이라도 따라오는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어릴 적부터 입이 마르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시아버지 눈치를 엄청 봤어요. 저랑 연애할 때 데이트를 하다가도 시아버지께서 회사로 소집하면 곧장 회사로 달려가고는 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시아버지라면 벌벌 떠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저는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굉장히 겁이 났어요.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시아버지에게 이쁨을 받으면 좋으니까요. 남편도 인사 가기 전에 저에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다른 보통 아버지하고는 달라. 자식도 능력에 따라 비교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친다니까. 자기가 좀 힘들어도 비유 잘 맞춰줘야 돼. 그래야 우리 둘 다 사는 거야. 남편은 저에게 항상 인생의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잘 돼야 제 인생도 편해지는 거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리 시아버지가 엄하다고 해도 당신이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하실까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나니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겠더군요. 시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직장 상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며느리로서 인사하러 간 게 아니라 마치 회사 면접을 보러 간 자리 같았습니다. 이대 나와서 삼성 광고회사 다니고 있다고? 광고 쪽으로는 나보다 전문가일 테니 우리 회사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게. 사실 이름만 들어봤지 남편의 회사가 정확하게 뭘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면접 시험 같은 질문을 하시니 저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질문도 질문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빛에 바짝 얼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시아버지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학벌도 좋고 직장도 탄탄하다고 하도 자랑하길래 기대했더니만 이대 나와도 별거 없구만. 자고로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에휴. 저는 살면서 그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바로 앞에다가 두고 별거 없다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이쁨 받는 거야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들은 적 없이 자랐어요. 시아버지에게는 그런 저도 바짝 얼게 하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눈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과연 이 집에 시집와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남편과의 결혼까지 고민할 정도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번은 남편이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좀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직원들 앞에서 쥐잡듯이 잡았답니다. 운 좋게 부모 잘 만나서 그 자리까지 갔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도 그딴 실수를 해? 회사도 하나 간수 못하면서 장가는 무슨 장가야.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장가고 뭐고 얄짤 없을 줄 알아. 시아버지께서 무슨 소리라도 꿋꿋이 참던 남편도 그날은 견디기 힘들었는지 술까지 먹고 속상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세상에 무슨 아버지라는 사람이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아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막대할 수가 있어. 나도 조금 있으면 40인데 정말 너무하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실지 정말 모르겠다. 남편은 화도 냈다가 속상해도 했다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너무 짠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저에게 있어 굉장히 어른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시아버지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끈기가 좋은 편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시아버지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말마다 남편네 집에 놀러 갔어요. 용건도 없이 괜히 가서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연히 저에게 별 관심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매주 갔어요. 자연스레 시어머니랑 쇼핑도 가고 식사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시댁 소파에 앉아 시아버지 옆에서 뉴스를 같이 보기도 하고요. 물론 시댁에 갈 때마다 시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기도 했지만 이렇게라도 자주 얼굴을 보다 보면 자연스레 정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3달 넘게 시댁에 갔어요. 다행히도 제 작전이 통했는지 3달 정도 매주 왔다 갔다 하며 알짱거리니 어느 순간 시아버지께서 슬쩍 제게 말을 걸어주시더군요. 내 아들놈이지만 돈이 저 녀석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놈이야. 너는 그거 알고도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는 거냐? 시아버지께서 저더러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주말마다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오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 집안 핏줄이 대대로 여자를 좋아하는데 첫째인 제 남편이 제일 많이 그 핏줄을 닮았답니다. 저더러 남편이 분명 여자 문제로 속 썩일 놈이니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순간 저는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전혀 관심도 없으시더니 몇 달 얼굴 좀 봤다고 저에게 은근슬쩍 농담을 거시는 게 좋은 신호 같았거든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도 남자 많이 좋아해요.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집안 분위기가 딱딱하고 조용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긴장해서 애써 농담이라고 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시아버지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씨고 천생연분이 따로 없구만. 네가 생긴 것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하구나. 그 정도면 됐다. 철딱서니 없는 내 아들놈 잡고 살만 하겠어. 그 전까지는 저를 발밑에 떼만도 못하게 쳐다보시던 분이 그날 이후로는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좀 귀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남편을 불러 서둘러 결혼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시아버지를 구워 삶은 거냐 연신 물었지만 사실 저도 제가 어떻게 결혼 허락을 받은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좀 운이 좋았다 싶어요. 아니면 어린애가 너무 생각 없이 매일 집에 드나드니 그 모습이 좋게 보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딱 1년은 행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유쾌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한테도 잘하고 친정 부모님께도 자상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남편이 뭔가 이상하게 굴었어요.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회사밖에 모르던 사람이 툭하면 친구들을 만난다면서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친구들하고 뭘 하고 다니는지 술도 안 먹으면서 늦게 들어왔어요. 당시에 저도 아들을 임신해서 일을 그만둔 상태라 매일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외로워서요. 나 보고 싶은 영화 있는데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보러 갈래? 이제 아기 나오면 둘이 데이트도 많이 못할 텐데 애 나오기 전에 미리 데이트 많이 해둬야지. 내가 말 안 했나? 나 이번 주에 회사 후배들하고 골프 약속 있어. 남편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매일 임신한 몸으로 집에서 혼자 집안일만 하고 있는데 남편은 한 달에 한 번도 저와 함께 시간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당신은 매일 집에만 있는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간신히 이제 입도 끝나서 당신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하는 건데 어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어? 남편에게 서운한 게 많았지만 나름 참았습니다. 언제나 자식들에게 엄한 시아버지 밑에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웬만하면 집에서는 잔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보, 내가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 사업 온전히 내가 다 물려받으려면 회사 직원들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당신이 이해해줘야 돼.
남편은 절대 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랍니다. 본인도 매일 저랑만 있고 싶대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쉽사리 회사를 물려줄 뿐이 아니기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래요. 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회사만 물려받으면 하루 종일 제 옆에 있겠다고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평상시에는 저에게 굉장히 잘했어요. 본인이 제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만큼 저와 아들에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이 잘해줬습니다. 임신해서 몸이 무거운 저를 위해 제가 병원을 가거나 친정에 갈 때마다 택시를 불러줬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구해서 퇴근길에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한 번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에게 주는 생활비는 물론이고 친정의 용돈까지 부족함 없이 보냈어요. 물론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저와 아들 곁에 있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다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저도 견뎌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어요. 저희 시댁은 한 달에 한 번 가족이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삼형제 모두 일도 많고 사이도 썩 좋지 않으니 자주 볼 일은 없었지만 시아버지께서 그래도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사실 다들 만나도 일 이야기만 하고 재미도 없지만 제가 보기엔 시아버지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워낙 그런 티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니 말은 안 하시지만 그날만큼은 오랜만에 며느리들도 만나고 손주 손녀들도 만나니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시아버지는 저와 저희 아들을 제일 예뻐하셨어요.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며느리 셋 중에 아들은 저만 낳았습니다. 둘째 동서는 딸 둘에 막내 동서는 딸 하나예요. 물론 요즘 세상에 딸이고 아들이고 중요하지 않지만 저희 시아버지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머릿속에 온통 회사 생각밖에 없으신 분이다 보니 이 회사를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동서들 앞이라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은연중에 티를 내세요. 우리 큰손주 귀 좀 봐라. 역시 큰일 날 놈이라 그런지 나를 닮아 아주 부처님기가 따로 없다. 우리 애들도 아버님 닮아서 귀가 얼마나 큰데요. 보세요. 요즘은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머리도 좋고 씩씩하다니까요. 막내 동서야 나이도 어리고 애도 어려서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잘 끼어들지 못했지만 둘째 동서는 달랐어요. 결혼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했고 애들도 우리 아들이랑 또래다 보니 은근슬쩍 저와 우리 아들을 견제했어요. 시아버지의 눈에 들려고 애교도 피우고 여우짓도 했지만 시아버지 같은 분에게 그런 여우짓이 통할 리가 없었죠. 그래, 우리 집 귀한 소녀들은 머리도 좋고 씩씩하니까 곱게 자라서 좋은 집에 시집 가야지. 이 할아비가 좋은 혼처 알아봐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 혼처까지 이야기하며 시아버지는 말을 돌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손녀보다는 손주에게 사업을 물려주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작 시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게 제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시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저에게 고급 세단을 선물해 주셨어요.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역시 예쁜 며느리가 예쁜 짓만 하는구나. 아들 하나 낳은 김에 둘째도 하나 더 낳아. 둘째도 아들이면 내가 네 이름으로 아파트도 하나 사줄 테니까. 워낙 냉철하고 말도 딱딱하게 하시는 분이라 별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서 저에게 예쁘다고까지 칭찬하셨어요. 그 전에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런 소리 하지 않으시더니 확실히 손주는 다른가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식사하는 자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안부 전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살았기에 어른들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런 저의 집안 환경이 결혼하고 나서는 꽤 도움이 됐습니다. 결혼하고도 저는 시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어릴 적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간식을 사서 자주 갔었어요. 월요일 아침이면 항상 전화를 드리기도 했고요. 다른 동서들은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전화 드리는 게 어렵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사는 하셨냐, 별일 없으시냐 몇 마디만 하고 끊으면 될 일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 저의 모습이 시아버지께서는 좋아 보였나 봐요. 저는 제 성격대로 한 것뿐인데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딸이 없어서 네 시아버지가 항상 아쉬워했는데 그네 네가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도 딸이 생긴 것 같고 좋다. 그 무뚝뚝한 사람이 네가 사왔다고 하면 그 싫어하는 단 음식도 자기 손으로 가져다 먹어. 말은 안 해도 월요일 아침마다 너한테 전화 안 오나 은근 기다린다니까. 나도 몇십 년 같이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라 너무 신기해. 우리 큰며느리 없었으면 적적해서 어쩔 뻔했나 싶다. 고맙다 아가야. 시어머니는 평생 까칠한 시아버지 뒷바라지만 하시며 사셔서 그런지 굉장히 인자하고 보살 같으세요.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니 처음엔 저도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결혼 생활에 점차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가정에 일이 생기면 가장 노릇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 내내 바쁜 남편과 사는 죄로 아들 키우는 일이며 집안일은 모두 다 제가 챙겼어요. 항상 힘들고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뻔히 남편의 상황을 알다 보니 조르거나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너무 뭘 모르더군요. 그날은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10년을 사는 동안 결혼 기념일이라고 뭘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아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사실 결혼 기념일인지도 모르고 넘어간 일이 많았거든요. 저 같은 무던한 성격도 10주년은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챙기지 않았으니 10주년 정도는 여행을 가거나 뭔가 기념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10주년인데 해외여행 좀 다녀오는 거 어때? 엄마가 애 봐줄 테니까 우리끼리 다녀오라고 하시는데. 결혼 초반에는 영화 보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잘도 이야기했었는데 10년 정도를 항상 바쁜 남편이랑 살다 보니 저도 말하기 민망하더군요. 괜히 친정엄마를 핑계를 대며 여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평소와 좀 달랐어요.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여행은커녕 외식 이야기도 잘 안 꺼냈지만 남편 성격이 워낙 다정한 편이에요. 아들이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자상하게 대답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간까지 찌푸리며 제게 짜증을 내더군요. 내가 여름에 휴가도 잘 못 가는데 결혼기념일이 대수라고 여행을 갈 수가 있겠어? 아버지 성격 뻔히 한 사람이 왜 그래? 저도 고민 끝에 어렵게 한 이야기인데 곧바로 저런 반응을 보이니 순간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당신 휴가도 못 갈 정도로 바쁜 거 알지? 근데 당신이 바쁜 만큼 나도 지난 10년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 그냥 기념일도 아니고 명색이 결혼 10주년인데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빈말이라도 좋다고 일정 알아보겠다고 하면 안 돼? 이래서 사람이 참고 살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저 나름대로 10년 동안 쿨한 척하며 참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괜찮았던 건 아니에요. 남편 입에서 결혼 기념일이 대수냐는 소리를 하는데 눈물까지 울컥하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말대로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그런 빈말이기도 해? 나라고 처자식이랑 놀고 싶지 않겠어?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철없는 마누라처럼 왜 이래? 남편의 냉정한 말에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철이 없기는 없나 봐요. 사실 시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식이고 며느리고 해외여행 다니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세요. 워낙 평생을 일만 하시면서 악착같이 사셨던 분이라 휴가 가는 것도 여행을 가는 것도 이해를 못하세요. 그런 분이다 보니 멀쩡한 우리나라 두고 비싼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는 걸 허세고 사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해외에 나가지 못했어요. 동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결혼 전에는 유럽 배낭여행도 혼자 다녀올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눈치를 보느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결혼 10주년 핑계라도 대고 다녀오고 싶었는데 역시나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냉전을 가졌습니다. 전 같으면 그 정도 티격태격한 거 가지고 냉전을 가질 일도 아니었지만 결혼 10주년이라는 게 컸는지 저도 마음에 서운함이 오래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1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샤워하러 들어간 남편이 거실에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전화가 오는지 계속 깜빡이면서 울리더라고요.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남편의 핸드폰을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여러 번 걸어온 건 남편의 비서였어요. 저는 분명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우리 집에 도둑 들었는지 번호키가 다 부서져 있어서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나 지금 너무 무서우니까 바로 좀 와줘. 순간 저는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저는 놀라서 그대로 핸드폰을 끊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이 멍하게 서 있는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니, 전화가 계속 울리길래 가져다 주려고 했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게 뛰었지만 저는 애써 핸드폰을 다시 집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핸드폰이라는 말에 살짝 눈을 크게 뜬 남편이 애써 담담한 얼굴로 핸드폰을 들어 확인하더니 양말을 다시 신더군요. 저는 애써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김 비서 전화인데 급하게 볼 자료가 있는데 사무실에 두고 퇴근했다네. 나 잠깐 사무실 좀 다녀올게. 저는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남편은 너무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방금 전화 온 여자가 김 비서가 맡기는 한 건지, 남편과 김 비서가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건지 뒤죽박죽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번쩍여서 그대로 옷을 입고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나서는 남편의 차를 그대로 뒤따랐어요. 그때까지도 지금 이 상황이 제발 꿈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섰어요. 저는 1층에 대충 차를 주차하고 비상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층마다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던 중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바로 김 비서였어요. 남편을 5년 넘게 보좌한 비서였죠. 그리고 잠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띵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내렸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편을 보자마자 김 비서는 주인을 맞이한 강아지처럼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너무도 놀라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차키와 핸드폰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 남편과 김 비서년이 저를 발견했어요. 남편의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굴러떨어질 것처럼 동그래지며 입술 사이에서 여보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저절로 움직였어요. 김 비서년이 이야기한 대로 번호키가 부서진 집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앞이 펼쳐진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두 연놈이 여기에 살림을 차려놓고 살고 있더라고요. 사진에 살림에 아주 신혼부부가 따로 없네.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은 누가 봐도 신혼부부가 사는 집 같았어요. 벽이며 식탁이며 남편과 김미선연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액자들이 잔뜩 걸려 있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직접 사다 준 남편의 옷과 속옷이 옷걸이에 버젓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겠더군요. 이건 악몽이 확실하다는 걸요.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정확하게 나질 않아요. 가물가물 순간순간의 기억만 떠오릅니다.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고 집안 곳곳에 사진부터 찍었어요. 마치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진은 왜 찍어? 우리 나가자. 나가서 이야기하자. 미친 남편 새끼가 제 어깨를 잡으며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이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지 인간 같지도 않아서 저는 남편을 있는 힘껏 밀어내고 쌍욕을 박아줬습니다. 미친 새끼가 더럽게 어디에 손을 대? 내가 너희 두 년놈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상간녀 비서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 길고 부드러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려고요. 그 순간 남편이 저를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당신 미쳤어? 무식하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라야, 괜찮아? 우리 아기 잘못된 거 아니지? 안 되겠다. 바로 병원 가자. 순간 저는 실신할 정도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임신? 전현이 임신을 했다고?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더는 놀랄 일은 있을 수 없겠다 싶었는데 더 놀랄 일이 남아있더군요. 이런 미친 새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상황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기는 한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눈 바로 앞에 시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 비소년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 번호키를 부순 건 시아버지셨습니다.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 봐요. 둘이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지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써서 두 년놈들이 사는 집을 들어가 확인하셨나 보더라고요. 둘이 이 집에서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께서 제가 알기 전에 당신이 처리하기 위해 직접 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직접 보게 되신 거죠. 저는 이미 정신이 나갈 만큼 나가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믿을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미친 새끼. 내가 그렇게 여자 조심하라고 했는데 할 것이 없어서 어린 비소년이랑 놀아나? 시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얼굴로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짓이 없어서 살림을 차린 게 아니고요. 우리 유라 사랑해요. 유라 뱃속에도 아버지 손주 있어요.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인정해 주세요. 남편은 시아버지 앞에 무릎까지 꿇고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까지 봤는데 제가 그 자리에 더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이미 상간녀 뱃속에 아기까지 있다는데 더는 할 말이 없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뺨을 세게 갈기셨어요. 미친 새끼. 너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아들 아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누리고 산 것들 다 버리고도 저 어린 비소년이랑 살겠다고 하면 둘이 살아. 대신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시아버지는 그대로 저를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집에 다 도착하고 나서야 입술을 뗐어요. 집에 가자마자 번호키부터 바꿔. 그 새끼 못 들어오게. 그리고 혼자 차분히 며칠 생각해보다가 생각 정리되면 우리 집으로 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시아버지의 말은 간단하고 냉정했지만 그 안에 저에 대한 걱정이 담겨있다는 것 정도야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시아버지께서 한 번 더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아들 새끼를 저 따위로 키워서 너한테 몹짓짓을 했다. 미안하다 큰애야. 뒤를 돌아볼 수 없었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 정도는 저에게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말씀대로 했어요. 집에 돌아가자마자 번호키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그대로 아들 방에 들어가 아들을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문 앞에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려다가 번호가 틀리니 연신 초인종만 눌렀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상하셨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지의 담당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양육비는 물론이고 네가 소송하면 상간녀나 네 남편한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다. 필요하면 내가 변호사도 소개해주마.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또 있을까요? 물론 남편 새끼가 다 자초한 일이니 이혼도 하고 소송도 당연히 할 일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직접 변호사를 소개해준다고 하니 신기했어요. 이미 남편과 헤어지는 마당에 시아버지와 제 사이도 이제 남남이 되는 거지만 저는 끝까지 시아버지가 좋았어요. 시아버지와 이제 더는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네가 한 가지 알아둘 게 있다. 그 자식 호적에서 파버리고 내가 준 건 다 빼앗아 올 생각이라 소송해도 네가 받을 만한 게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랑 내 손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랑 양육비는 내가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 그 순간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왈칵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냉정하고 당당하신 시아버지께서 자꾸만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이혼하면 아들하고 둘이 살아야 하니 집은 받을게요. 그런데 양육비는 아버님께 받을 수 없어요. 그건 그 인간 돈이 아니라 아버님 돈이잖아요. 저도 제 아들 하나 정도는 키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같으면 자존심이고 뭐고 시아버지께서 해주시겠다는 대로 다 했겠지만 그때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으로 휩싸여 있을 때라 시아버지께는 집만 받고 양육비는 남편에게 받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우겼습니다. 시아버지께 악감정은 당연히 없지만 이 일은 저와 남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얼마 뒤 저와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짓을 해놓고도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겠다고 자꾸만 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들은 당연히 저와 살겠다고 했으니 소송도 필요 없었죠. 그 이후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대로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 상간녀와 애를 낳고 사는지 어쩌는지는 저도 몰라요. 초반에는 양육비가 꼬박꼬박 들어오더니만 1년 전부터 안 들어와서 제가 남편을 고소한 상태인데 변호사 말로는 남편 현재 거주지가 어디인지 나오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간 40이 넘은 나이에 그런 거지 같은 일을 겪었다 보니 저도 어느새 어른이 됐습니다. 전 남편과의 일은 가슴에 묻고 아들 하나 잘 키우는 데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통장을 확인했는데 제 통장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어머, 10억?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아버님이 왜 나한테 10억이나 넣으셨지? 사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도 시아버지께서 제 생일이나 아들 생일 때 매년 제 통장으로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엔 500만 원 정도 보내셨길래 제가 부담돼서 다시 돌려보냈더니 그때부터는 50만 원씩 매년 보내시더라고요. 아무리 너희가 헤어져서 우리가 이제 가족은 아니라도 어머니 내 첫손주 내 핏줄인데 생일날 용돈 정도는 줄 수 있게 해줘야지. 제가 50만 원이 들어왔을 때도 왜 자꾸 돈을 보내시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거절하면 당신이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용돈으로 주시는 돈은 그냥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아들 키우느라 힘들다 보니 그 돈이 반갑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갑자기 10억이라는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저는 곧장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너머로 시아버지의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군요. 저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통장을 들고 곧장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돈을 돌려드리려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 이혼하고 나서 그 양반 췌장암 판정 받았어. 처음 판정 받았을 땐 촉이라 금방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여기저기 계속 전이가 돼서 3년 넘게 병원에만 있다가 얼마 전에 쇼크 와서 가버렸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너무 놀라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시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매년 생일 때마다 자꾸 용돈을 보내셔서 제가 몇 번이나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췌장암이라니. 그랬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시아버지와 통화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드리면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떠신지 항상 묻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는 전과 다름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알면서 내 걱정을 해. 너나 밥 잘 챙겨 먹고 잘 살아. 네가 건강해야 우리 손주 씩씩하게 잘 클 거 아니냐. 저는 후회가 됐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믿고 원망스러워도 시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보고 올걸. 괜히 망설이고 자존심 부리다 시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네가 보낸 우리 손주 사진 보면서 혼자 웃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너랑 우리 손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연락한다고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른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유난히 저와 제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제게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난리를 치셨대요. 우리가 무슨 염치로 제 얼굴을 봐. 내 아들 새끼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하고 사는 거 안쓰러워서라도 나는 이런 걸 못 보여줘. 정작 내 가슴에 대못 박은 새끼는 양육비도 안 주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시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와 제 아들을 걱정하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현금 10억을 남기셨답니다. 세금 문제도 다 변호사에게 이야기해서 정확하게 현금 10억을 보내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네가 내 돈 받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사과다. 내 아들하고 살아주고 우리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네 시어머니,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뭐든 도와줄 거다. 역시나 시아버지의 편지는 간결하고 깔끔했습니다. 제게 하고 싶은 말만 딱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1시간을 울다 왔어요. 많은 것들이 후회되고 마음 아파서요. 그날 이후 저의 생일은 달라졌습니다. 생일 때마다 아들과 둘이 맛있는 거 먹고 시아버지의 산소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상하게 1년에 한 번 시아버지를 보고 오는 건데 그렇게 잠깐이라도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오면 충전이 돼서 다시 또 1년을 살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요즘은 종종 생일이 아니어도 시아버지께 혼자 가고는 합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아버지 앞에서 한참 하소연을 하고 나면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된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 거예요. 이혼한 시아버지 산소에 찾아가는 며느리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며칠 있으면 시아버지 생신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상하게 더 시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서 그리운 마음에 이렇게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절대 주변 사람들한테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에게는 못하는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의 궁상맞은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사연을 제보해 보려고 해요. 저는 서울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평소에 집에 있을 때 집안일을 하며 사연 듣는 게 제 취미인데요. 오늘은 저한테 일어났던 일에 관해 소개하려고 해요. 저만 알고 있기 아쉬워서 제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때 주위에 엄마 없던 친구가 있었나요? 저는 바로 제가 엄마 없이 자란 경우예요. 엄마가 집을 나가거나 이혼한 건 아니고요. 제가 유치원 때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엄마를 너무 사랑했던 아빠는 엄마가 하늘로 간 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엄마의 분신으로 생각했대요.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셨죠. 요즘 말로 하면 딸바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아빠가 바로 딸바보랍니다. 그런데 남자 혼자 여자아이를 키운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엄마 없대요. 엄마 없대요. 나는 엄마 있는데. 수연이 너 엄마 없지? 우리 엄마 하늘에서 나 보고 있다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 어쨌든 지금은 없잖아. 우리 엄마가 너 엄마 없다고 너랑 놀지 말랬어. 어릴 땐 놀림도 많이 받곤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땐 엄마가 없다는 게 놀림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참 많이 울기도 울었습니다. 대놓고 제가 엄마 없는 티가 난다며 저와 놀지 말라고 했던 학부모도 많았어요. 어린 마음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슬퍼하면 아빠가 슬퍼하니까 티를 내진 않았어요. 어렸던 저한테도 아빠는 참 안쓰러웠거든요. 친할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는 아빠가 안타까웠는지 종종 우리 집에 들리시곤 했죠. 수연아, 엄마 없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야. 네 아빠가 너한테 최선 다하는 거 봐라. 할미는 저렇게 하래도 못해. 할머니 말대로 아빤 제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다행히 아빠는 대기업에 다니셔서 돈이 아주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돌보는 섬세함은 아무래도 엄마가 없으니 부족했어요. 할머니가 집에 자주 오셔도 엄마의 손길은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창시절엔 소위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엄마가 없다고 놀리던 친구가 많아 어릴 땐 소심했거든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중학생이 되어서도 자발적으로 혼자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워낙 벽을 치니 제게 다가오는 친구도 없었고요. 그때 제 인생에 은인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제가 지금 교사로 재직 중인데 그 꿈을 가지게 해준 당사자분이랍니다. 수연아, 혹시 짝 같이 하고 싶은 친구 있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줘. 선생님은 혼자 있는 저를 많이 신경 써주셨어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그래도 성격이 조금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을 보고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됐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 아빠도 많이 뿌듯해 하셨죠. 하늘에서 엄마가 우리 수연이 공부하는 거 보면 뿌듯해 하실 거야. 아빠도 우리 수연이 자랑스러워. 저는 마침내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범대에 합격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한순간에 실직한 아빠는 참 우울해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제가 딱 대학에 가자마자 그러니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는 집에서 의기소침해서 나가질 않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아르바이트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제 과목이 사회였는데 사회는 영어나 수학처럼 학원에서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로 일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영화관에서 일했을 때 서로 일을 돕다 호감이 생겼어요. 둘이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사이가 좋을 땐 또 좋았어요. 보통의 연인처럼 중간에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총 4년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것보다 나 임용 준비할 때 옆에서 그렇게 도와준 걸 보고 마음이 생겼어. 아빠보다 더 열심히 나 챙겨줬잖아. 딸, 그렇게 말하면 아빠 서운하다. 그래도 지금은 아빠도 정신 차리고 일하잖아. 그땐 아빠가 미안했어. 나도 웃자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말고 사위로 받아줘. 아마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걸?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아쉬워서 그렇지. 아니 사실 난 네가 변호사나 의사를 데려와도 지금처럼 못마땅할걸. 부모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 아빠는 남편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어요. 저는 교사로 그때 일하고 있었던 반면 남편은 그냥 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야도 아니었고 그냥 사무직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아빠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아쉬워하셨어요. 아빠의 마음을 모르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용 준비할 때 남편이 옆에서 도시락까지 싸주며 응원했거든요. 그 마음이 예쁘고 고마워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됐죠. 아빠 말대로 아빠는 혼자 저를 키우셨으니 그냥 형식상 반대하는 마음이 크셨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에도 인사를 갔습니다. 가기 전에 백화점에 들러 어머님이 좋아할 만한 꽃다발도 샀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한 와인도 구입했죠. 남편에게 미리 듣기로 남편은 누나 한 명이 있다고 했어요. 누나가 유별나게 공부를 잘해서 지금 약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죠. 딱 그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우 반가워요. 우리 아들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교사라고 하던데 아우 이렇게 예쁘게까지 하면 우리가 황송해요. 아, 좋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임용 준비할 때 지용 씨가 워낙 많은 도움을 줬어요. 지용 씨 없었으면 저도 합격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다 지용 씨 덕분이죠.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어. 예쁜 얼굴처럼 마음씨도 곱고 말도 예쁘게 하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은 첫 만남에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제가 인사하러 온다고 식탁 위에도 진수성찬을 차리고 기다리셨죠. 그 모습을 보고 안도했던 마음도 시누이를 보자 싹 사라졌습니다. 시누이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환대하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사람이면 당연히 그 시선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도 괜히 눈치가 보였어요.
선생님? 뭐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긴 하네. 그런데 그래도 전문직은 못 이겨. 어머, 얘가 왜 이래? 아이, 그런 말을 왜 해? 아, 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요. 저도 자부심 있어요. 자부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남의 직업도 존중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이, 그렇지. 아이, 기분 상했으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이, 요즘 딸이 좀 예민해서, 아이, 정말 미안하다. 시부모님이 나서서 말려주시지 않았다면 신우이와 더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곤란해하시고 시어머니는 집에 갈 때까지 제 눈치를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마음이 풀리긴 했습니다. 집 가는 길에 신우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아, 우리 누나? 아휴, 본인이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하거든. 근데 자기가 선생님이라 위기감 느꼈나? 아니면 누나가 되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짝을 못 만났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결혼해서 그런가? 남편 말을 듣고 저는 왜 신우이가 저에게 그렇게 적대적인지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격지심이었죠. 본인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남동생이 먼저 결혼하니 얼마나 안 이끄웠겠어요. 게다가 그동안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이미지였는데 제가 들어오니 기분이 나빴겠죠. 남편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저는 살다 시부모님 시집살이가 아닌 신우이 시집살이는 제가 처음 당했거든요. 주위 대학 동기들과 동료 선생님들이 시부모님의 시집살이 얘기할 때 저는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특히 우리 시어머니는 좋게 말하면 되게 무던하시고 나쁘게 말하면 단순하세요. 잘 삐지시긴 하는데 제가 애교 몇 번 부리고 꽃다발 사다 드리면 금방 풀리시죠. 근데 문제는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의 행패는 결혼식 날부터 시작됐어요. 결혼식 전에 한복을 맞추러 갔는데 신우는 본인이 한복 말고 원피스를 입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하고 존중했는데 사실 신우가 어떤 원피스를 입는지 아예 제 머릿속엔 생각이 없었어요. 알아서 잘 입을 거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결혼 전에 신경 쓸 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결혼식 당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날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밖의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 대학 동기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너는 신호 보고 깜짝 놀랐어. 본인 결혼식인 줄. 왜?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종일 여기 있어서 밖의 상황을 몰라. 아니, 무슨 흰색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입었던데? 멀리서 보고 넌 줄 알고 인사할 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일단 진정하고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식도중 신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신우는 마치 신부처럼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디자인이라도 단정하면 모르겠는데 레이스랑 리본이 달린 아주 화려한 원피스였어요. 그런 원피스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결혼식이 진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사진을 찍는데 표정 관리가 도저히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진을 봤더니 누가 신부인지 모를 정도로 화려한 원피스였죠. 이걸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하고 넘겼어요. 굳이 결혼하자마자 잡음이 생기는 것도 싫었고요. 그러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저는 남편과 처음으로 다퉜습니다. 마침 그때 추석 당일 다음 날이 신우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당일에 찾아뵙고 축하를 했죠. 근데 신우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 생일 기념으로 내가 특별히 강원도 강릉에 펜션 예약했어. 깜짝 선물이라 다들 놀랐지? 우리 지금 출발하면 돼요. 일부러 말 안 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당장 강릉으로 출발하자는 신우의 말에 시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편은 다 당황했습니다. 근데 신우는 아무렇지 않게 혼자 신나서 강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명절 당일이었고 전 원래 남편하고 차례만 지내고 우리 집 갈 예정이었거든요. 아빠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신우는 계속 빨리 출발하자고 난리였어요. 형님, 저는 집에서 아빠가 기다리고 계셔서요. 죄송해요. 나중에 다 같이 놀러가요.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어? 내가 생일이기도 하고 명절이라 어렵게 잡았는데 그냥 같이 가면 안 돼? 아버지 다른 날에 보러 가면 되잖아. 같은 서울인데.
친할머니도 저 보러 지금 집에 와 계세요. 저는 엄마가 안 계셔서 지금 아빠만 집에 계시거든요. 아, 그래도 이거 어렵게 잡은 숙소거든.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어차피 같은 서울이면 얼굴 보는 것도 쉽잖아. 다음 주말에 보러 가.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생일인데. 아, 난 오히려 좀 올케한테 서운하다. 아유, 미리 말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엔 세아가 그냥 집으로 가. 어쩔 수 없잖아. 괜찮아. 집에 가. 시어머니가 중재해 주셔서 다행히 남편을 데리고 우리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우리 부부가 자기 생일 기념 강원도 여행을 가지 않는 게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남편과 저한테 번갈아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여기 진짜 너무 좋아. 강릉인데 바다색이 환상이야. 아, 올케도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아버진 잘 뵀어? 네네, 지금 집에 왔어요. 형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내년엔 꼭 다 같이 여행 가요. 신우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우리 부부를 힘들게 했어요. 오죽하면 아빠가 제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실 정도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다 처음으로 남편과 싸우기도 했죠. 원래 저렇게 형님 생일에 다 같이 놀러 갔어? 그런 줄 알았으면 당신이 나한테 미리 언질 줬으면 됐잖아. 아, 집에 왔어도 마음이 편하질 않네. 나도 전혀 모르고 있었지. 아니, 누나 생일에 모여서 축하는 하는데 이렇게 날 잡아서 놀러 간 건 없었어. 아니, 나도 몰랐는데 왜 자꾸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그냥 첫 명절인데 형님 기분 상한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안 좋아. 아이, 우리 아빠까지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 당신은 나 때문에 시부모님이 눈치 보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나 지금 굉장히 서운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우 때문에 남편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신우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제게 전화를 많이 걸었어요. 저는 교사라서 수업을 하러 가면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문자를 남겨서 꼭 전화하길 원했습니다. 형님, 전화하셨어요? 제가 수업 중이라 못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 아니. 곧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혹시 뭐 준비한 거 있어? 아, 백화점에서 화장품 세트 사려고 했어요. 형님은 뭐 준비하셨어요? 아, 올케.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결혼하고 첫 생신이니까 직접 생신상 차리는 건 어때? 아, 물론 우리 엄마가 그런 거 바라는 분은 아닌데 이번 기회에 점수 따고 좋잖아. 아, 그날이 목요일이죠. 다음 날 출근해야 돼서 늦게까지는 못 있고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퇴근해서 갈게요. 그래, 생각해줘서 고마워. 아마 엄마랑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올케 음식 솜씨도 볼 수 있는 기회잖아. 신우가 전화로 첫 생신이니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리는 게 어떠냐고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 정도는 하길래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생신상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도 빨리 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우리 집에서 요리했어요. 미역국부터 갈비찜, 계란말이, 갈치조림 등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란 요리는 다 해서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아유, 아가, 이걸 어떻게 혼자 다 준비했어? 아유, 나 기대도 안 했어. 아유, 고맙네. 일하는데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 아유, 그러게나 말이야.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다니 너무 대단한데. 식당을 하나 차려줘야 되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첫 생신이라 신경 좀 썼어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시부모님은 제가 요리해서 생신상을 차리자 크게 기뻐하셨어요. 저도 남편도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우는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올케는 미역국에 원래 소고기를 넣어? 난 미역국에 소고기 넣으면 맛 없던데. 아, 소고기 미역국이 대중적이기도 하고 어머님 드실 거라 고기를 썼어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 그냥 뭐 그렇구나. 아이, 난 맘만 있는데 왜 그래? 엄마는 괜찮어. 신우는 본인이 저한테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고 연락했으면서 제가 막상 차리니까 또 불만을 보였습니다. 도저히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라고 해서 했더니 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저는 시부모님의 시집살이가 아니고 신우의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는 마음속으로 빨리 신우가 결혼해서 나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마침 동료 선생님이 저한테 소개팅을 주선할 건데 혹시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신우가 확 스쳐 지나갔어요. 형님, 혹시 소개받으실래요? 직업은 저랑 같은 교사고 저도 건너 아는 사람이라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나이도 형님이랑 동갑이라던데 괜찮으세요? 소개? 알겠어. 일단 연락처 좀 알려줄래? 안 받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신우는 생각보다 흔쾌히 받았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이 지났고 신우에게도 딱히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괜히 개입했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생님이 머뭇거리며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사실 제 동료가 소개팅하고 되게 기분이 많이 상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어떤 말 못 들으셨어요? 네? 무슨 말이요? 저는 전혀 연락하지 않고 있어서 몰랐어요. 말씀해주세요. 아니, 그 소개팅에서 선생님 지인분이 자기 약사라고 엄청 제 지인을 무시했더라고요. 약사 자부심이 되게 강하신 분이셨나봐요. 네? 저 전혀 몰랐어요. 조금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안 될까요? 동료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신우는 소개팅에 나가서 본인이 약사인 걸 엄청 과시했습니다. 제가 약사고 전문직이잖아요? 사실 교사도 좋은 직업이긴 해요. 근데 저랑 비교하시면 곤란해요. 아니 제가 올케가 하도 나와달라고 부탁해서 나오긴 했는데 소개라는 게 원래 급을 보고 만나잖아요. 저는 전문직이라 급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시 기분 상하신 거 아니죠? 저런 말을 직접적으로 제 동료의 지인에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걸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 혼자만 기분 나쁘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동료 선생님도 상당히 난처해 하셨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없던 말 한 건 아니잖아. 아니 난 올케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긴 했지. 근데 약사랑 교사는 직업 차이가 나잖아. 그렇다고 내가 교사 무시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지? 형님, 제가 언제 나가라고 강요했어요? 저는 그냥 나갈 의향이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동료 얼굴을 어떻게 봐요?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못할 말 했어? 그럴 거면 나한테 소개팅 얘기 왜 꺼냈어?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애초에 거절하셨어야죠. 제가 민망해서 그래요.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으면 저 소개팅 얘기 꺼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거의 싸움 비슷하게 흘러간 전화를 끊고 울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도 아니고 신우 때문에 고통받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그때 심정은 시부모님이 저에게 못해주길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시집살이 핑계로 이혼하면 되니까요. 근데 신우가 저한테 저러니까 주위에 고민을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저한테 위로하던데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서운했습니다. 소개팅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저도 그래서 신우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러면서 저와 남편은 아이 임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가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제가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엄마의 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었죠. 남편도 아이 갖는 문제에 관해선 동등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웬걸 아무리 준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면 원래 아이가 늦게 온다 하더라. 마음 편히 가지고 기다리면 애가 찾아올 거야. 내가 약사라서 아는데 올케 올해 안에 낳아야 노산 아닐걸? 노산이면 아이 낳기 힘들어. 실제로 아이 낳다 죽는 사람도 많아. 산모도 산모지만 아이한테 좋지 않거든. 안 그래도 제 나이가 차면서 노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본인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서 꼭 제 나이를 언급했어요. 안 그래도 노산 걱정이라 병원에서 검진도 추가로 돈 내면서 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꾸하면 지는 거라 생각하고 열심히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요. 병원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걱정 감사드려요.
병원 말도 너무 신뢰하면 안 돼. 그러다 잘못되는 경우도 많더라. 내가 약사라서 그런 건 또 잘 알잖아. 형님, 그건 저랑 남편이 알아서 할게요. 안 그래도 좋은 병원 다니고 있어요. 신우는 그 무렵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졌는지 점점 살이 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눈은 하늘에 달려 있어서 남자도 못 만나고 있었습니다. 손자리가 별로 들어오지도 않았죠. 당연히 결혼이라는 게 외모만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외모가 아예 빠질 수 없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신우는 뚱뚱하고 성격이 좋지 않아 선이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은근히 소개해주길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올케, 혹시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어? 있으면 나 주선 좀 해줘. 형님급에 맞는 분 찾으려면 힘들어요. 대부분 다 이미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 있더라고요. 최대한 좋게 둘러대면서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신우는 제 얼굴만 보면 속에 연부를 외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시댁에 가는 것을 신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무튼 그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통이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아 시험관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이고, 수연아. 장하다, 장해,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하더니 드디어 아이가 생겼구나.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너무 고생 많았어. 자, 이거 용돈이니까 아이 준비 열심히 잘해라. 그동안 걱정하느라 너무 힘들었지. 이젠 괜찮아. 조심히 아기 기다리자. 양가 어른들은 앞다투어 제 임신에 관해 축하해 주셨어요. 시부모님뿐만 아니고 먼 친척들까지 연락이 와서 임신 축하해 주셨죠. 남편이 장손이라 제 임신이 더 뜻깊었거든요. 정말 딱 신우한테만 축하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우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악담을 퍼붓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축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우리 부부에게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벌벌 떨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제가 무리해서 일하다 유산을 했습니다. 원래 임신은 초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제가 하필 임신 초기 때 학교가 새학기라 정말 바빴어요. 몸을 신경 써야 하는 시기에 일이 너무 바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 선생님, 괜찮아요? 정신 들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떡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새학기를 보내니 기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심하게 구른 건 아니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순간 아이가 잘못됐나 싶었죠. 안타깝지만 아이는 하늘로 갔습니다. 임신은 원래 초기에 유산이 가장 많아요. 제일 조심해야 할 때가 초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첫 아이를 잃게 됐어요. 한동안 너무 충격이라 학교에 나가지도 못하고 병가를 낼 정도로 저는 힘들어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과 친정아빠 그리고 남편이 위로해줘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유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마음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때 약간 서운했던 점은 신우는 제 몸 상태에 관해 어떤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전화해서 또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냐고 묻는 모습에 저는 그만 버럭 성질을 내고 말았어요. 형님, 저 유산해서 지금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안 그래도 제정신 아닌데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데요? 아, 깜짝이야. 뭘 그렇게 화를 내? 아니, 올케, 나 당황스러워? 내가 유산시켰어? 나도 올케 유산한 거 보니까 나이가 들면 임신 어렵구나 싶었지. 그래서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건데 왜 이래?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그냥 전화를 끊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그런 신우의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어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신우 얼굴을 보기가 싫어 명절에 시댁을 가지도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유산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니 그런 줄 아셨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신우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와중에 친정아빠가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원래 딸바보라 저를 많이 챙겼지만 유산하니까 더 저를 신경 써주셨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요즘 투자한 게 대박이 났어. 우리 수연이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아빠가 네 인생 다 책임질 거야. 그래, 알겠어. 말이라도 정말 고맙다.
얘는 진짜라고. 아빠 대박 났어. 부자야, 부자. 알겠다고, 알겠어. 아빠 나 이제 피곤해서 좀 쉴게. 나가줘. 저는 워낙 아빠가 평소에 허풍 떠는 일이 많아서 그게 진실인 줄을 몰랐어요. 유산해서 슬픈 저를 위로하려고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그렇게 아빠의 말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식 기간을 가지고 다시 학교에 복귀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음 편안하게 비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바로 아기 천사가 다시 우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임신인 걸 확인하고 바로 학교에 나가지 않았어요. 휴직을 내고 아이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번에 임신했을 때 양가 부모님의 관심이 매우 컸잖아요. 그만큼 아이를 잃었을 때 관심도 커서 심적으로 부담이 됐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저는 아이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 정도 됐을 때 안정기로 접어들자 임신 소식을 말했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조용히 태교하며 아이를 기다렸어요. 제 마음이 느껴졌는지 아이는 너무 건강하게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 있는지 확인하고 숨소리를 느끼자 진짜 현실이구나 믿게 됐어요. 원래 요즘 며느리 산후조리 비용은 시부모가 내는 거래. 아가, 그동안 고생했다. 손주 낳아줘서 고마워.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손자 많이 기다리셨죠?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의 탄생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조리원 비용도 내주시고 아직 아기 개월수에 맞지 않는 옷과 신발도 사다 주셨습니다. 지나가다 예뻐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다고 하셨죠. 시부모님이 조리원 비용 내주셨다며?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이건 우리 딸 편하게 사용하라고 아빠가 산 유모차야. 아빠, 이거 진짜 비싼 건데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샀어? 괜찮으니까 가서 환불해. 이제 아빠 돈 많이 번다고 말했잖아. 아빠 말은 어디로 들은 거야? 친정아빠도 역시 딸바보답게 많은 선물을 해줬습니다. 양가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걱정과 달리 아들은 아픈 곳도 없었고 무사히 잘 자라줬죠. 신우만 우리 아들에게 아무런 선물을 주지 않았는데 그때는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애가 근데 다른 애들에 비해 좀 통통하네? 아니, 누나는 우리 아들 선물도 안 해주고 그런 말이 나와? 원래 그런 말은 뭐 옷이라도 하나 주고 해야 돼. 그렇게 대놓고 선물을 바라냐? 나 요즘 약국 개업하느라 바쁜 거 몰라? 애초에 저는 신우라는 사람에게 기대가 없으니 괜찮았어요. 실제로 신우는 약국을 새로 열게 됐어요. 시댁과 우리 신혼집 근처에 있는 빌딩이었죠. 이제껏 다른 약국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다 본인 약국을 개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워낙 일이 많으니 저한테 전화를 걸어 사사건건 얘기하는 일도 줄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근데 신우는 약국 개업을 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일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어요. 아기를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전화로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지 않자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누나, 급한 일 아니면 끊어도 될까? 나 지금 아기 목욕시켜야 돼. 아, 진짜 서운하다. 내가 나 힘든 얘기도 동생한테 못해?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일부러 너한테 전화했는데 올케는 받지도 않고. 아니,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고도 우리가 가족이라도 할 수 있어? 남편과 아기를 같이 키우니 전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거든요. 안 그래도 예민한데 신우가 저러니 참 곤란했습니다.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아기가 100일이 지나고 남편은 회사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을 내고 저를 많이 도와줬으니 그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수연아, 혼자 아기 보는 거 힘들지? 아빠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사람 보내니까 편하게 너 할 일해. 아빠, 도대체 왜 자꾸 돈을 쓰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저축해. 혹시 대출 받거나 그런 거 아니지? 나 진짜 걱정이야. 얘는 저번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빠 돈 잘 번다고 몇 번을 말해. 우리 손자 주려고 건물도 구입했어. 나중에 다 물려줄게. 허풍 그만 떨어. 애기 운다. 아유, 도움이 됐으니까 돌려보낼게. 나 아기는 온전히 내 힘으로 키울 거야. 실제로 저는 엄마 없이 자랐다는 것에 조금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걸로 하도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았더니 우리 아이에겐 최선을 다하고 싶었죠.
다행히 제가 교사가 직업이라 육아휴직이 매우 잘 돼 있었거든요. 덕분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눈웃음 보니까 딱 우리 며느리랑 딱 닮았네. 잘 웃는 거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다. 아유, 우리 손주 너무 예뻐.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도 자주 방문했어요. 신우가 마침 약국 일로 바빠 집에 잘 없기도 했고 시부모님이 아이를 매우 좋아하셨거든요. 시부모님은 저를 워낙 예뻐해 주시니 제가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도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어머님 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님이 잠깐 마트에 간 시간이라 제가 대신 받았는데 신우였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손님이 너무 많은데 해야 되는 일은 더 많아. 도와줘. 형님, 저예요. 어머님 핸드폰 두고 잠깐 마트 가셨어요. 아, 올케야? 아, 잘 됐다. 올케, 나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혼자 일해서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일하고 있어. 가까우니까 잠깐만 나와주면 안 돼? 지금 근데 제가 아들하고 있어서요. 뭐 어때? 데리고 나와. 애들도 세상 구경 많이 시켜줘야지. 와서 애 영양제랑 비상약도 가져가. 내가 공짜로 줄게. 하도 오라고 난리를 치길래 아이를 데리고 약국에 갔습니다. 사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먹는 약이 있어서 그걸 얻으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신우는 제가 오자 아주 기쁜 얼굴로 약국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간다고 하더니 1시간이 되도록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도 않았죠. 아이는 보채고 기저귀도 갈아야 하는데 신우는 연락 두절이 됐어요. 저는 약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서 손님들이 오면 그냥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자기 가게면서 이래도 되나 싶었죠. 2시간이 지나고 신우는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올케 고마워. 내가 잠깐 바람 좀 쐬느라 그랬어. 고마우니까 애기 약 몇 개 챙겨줄게. 화를 내려고 했는데 아기 약을 챙겨주길래 그냥 다음부턴 이러지 말라고 대신하고 약국을 나왔어요. 그리고 전날 이후 신우는 저에게 약국을 자주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도 몇 번 했는데 신우가 약국을 봐줄 때마다 아기 약을 많이 챙겨줬어요.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기들이 어릴 때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니 저도 자연스럽게 돕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개도 안 걸린다던 여름 감기에 걸렸습니다. 너무 오한이 들고 아파서 우리 아들을 옆에 둘 수도 없었어요. 급하게 남편을 시켜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가라고 할 정도였죠. 열이 펄펄 끓고 아픈데 신우가 또 저에게 약국 일을 부탁했어요. 형님, 저도 너무 가고 싶은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독감이라 아들도 시댁으로 보냈어요. 독감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빨리 와. 내가 좋은 약 줄게. 그냥 진짜 이번엔 몇 시간도 아니야. 딱 10분만 봐주면 돼. 왜 약도 받아가. 지금 두통이 좀 심해서요. 죄송해요. 저도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손님들한테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약을 받아가면 되잖아. 독하고 효과 좋은 약으로 줄게. 딱 10분. 아니다. 5분만 봐줘. 그럼 갈 테니까 두통약 준비해 주세요. 신우가 독하고 좋은 약을 준다는 소식에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거리라 바람도 쐴 겸 가게 됐어요. 제가 약국에 도착하니 신우는 아주 바빠 보였습니다. 올게 왔어? 지금 너무 바쁘네. 나 이거 전산 부탁해. 이것만 해결하고 바로 약 줄게. 네? 머리야. 올게 뭐하고 있어? 빨리. 급해. 손님들 기다리잖아. 제가 약국에 도착하자마자 신우는 컴퓨터 앞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종종 약국을 도울 때 신우가 전산 처리하는 법을 알려줬었거든요.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신우가 너무 재촉해서 울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독감이라 열도 펄펄 끓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이거 아닌데. 손님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겨우 정신을 차리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신우는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올케 미쳤어? 아니 전산을 왜 이렇게 실수해? 이거 잘못되면 나 망해. 이럴 거면 왜 왔어? 형님, 제가 안 그래도 독감이라 머리 아파서 못 온다고 했잖아요.
그땐 오라고 하더니 지금은 왜 이러세요? 아니, 올 거면 제대로 좀 하든가. 이런 거 실수하면 난 골치 아파. 나 약사야. 옳게는 실수해도 학교니까 별일 안 일어나지? 나는 큰일 난다고.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실수하면 큰일 나요. 자꾸 저번부터 약사랑 교사랑 비교하는데 불쾌해요. 뭐? 불쾌? 지금 말 다 했어? 저 독감이라 지금 머리 울리니까 제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저 그냥 갈게요, 일단. 나중에 얘기해요. 진심으로 머리가 너무 아파 신우가 소리 지를 때마다 골이 울렸어요. 저는 종종 걸음으로 약국문까지 걸어갔죠. 근데 신우는 그날따라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나 봐요. 야, 거기서! 나 아직 말 안 끝났어? 나중에 얘기해요. 저 진짜 머리 너무 아파서 그래요. 머리가 아프면 뭐 얼마나 아프다고? 돌대가리야? 교사면 똑똑하게 잘하든가.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말씀을 왜 자꾸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저도 아픈데 자꾸 저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라면 무시했을 텐데 맞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신우는 갑자기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무슨 욕을 했는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울리는 머리가 아파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슬쩍 봤더니 친정아빠였어요. 수연아, 지금 어디니? 아빠가 너 아프대서 죽 사서 왔는데 집에 없네. 아빠, 나 지금 여기 신우 약국.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 아빠가 거기로 갈게.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신우는 제가 아빠랑 대화하는데도 계속 제 옆에서 큰 소리로 험담하고 있었어요. 들어오던 손님들도 나갈 정도로 화내는 모습에 저는 대꾸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머지않아 아빠가 약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쌍욕하는 신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남한테 화내는 모습은 저도 살면서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딸한테 왜 이래요? 진짜 됐어요. 데려가요. 사과하세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지금 욕했어요? 애초에 당신 딸이 내 약국 전산 이상하게 해서 제가 피해볼 뻔했거든요? 어디서 큰 소리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 다 했다. 어쩔래? 나가요, 나가. 신우의 막 나가는 모습에 아빠는 가만히 있다가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 접니다. 지금 약국으로 오시겠어요? 그냥 나가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까지 불러요? 됐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옳게. 내가 미안. 됐지? 저걸 사과라고 하는 걸까요? 저런 모습에 저는 더 정이 떨어졌어요. 곧 시부모님과 남편과 우리 아들까지 다 약국에 모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이셨어요. 무언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도 보였죠. 사돈께서는 다 아시죠? 제가 이 건물주인 거요. 뭐? 아빠가 건물주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건물주요? 아이고,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사돈. 이게 무슨 일이죠? 사실 저 말에는 신우보다 제가 더 놀랐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놀랐던 감정보다 제가 놀랐던 감정이 더 컸을 거라고 확신해요. 반면 시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신 눈치였어요. 나는 우리 딸 진짜 귀하게 키웠어요. 세상 모든 자식이 그러겠지만 나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왜 내가 내 건물에서 우리 딸이 쌍욕 먹는 모습을 봐야 하죠? 아이고 사돈,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랬군요. 너무 죄송해요. 얘, 뭐하고 있어? 얼른 사과 드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건물주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빠를 쳐다봤어요. 아빠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목격한 상황에 관한 서술을 하니 시부모님은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하셨어요. 표정이 너무 굳어서 제가 오히려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월세 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필요 없고 우리 딸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사돈 너무하세요. 저희도 우리 딸이 며느리한테 그런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빠 건물이 맞았어요. 신우가 약국 개업할 때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 노른자 땅의 건물이 1층 자리를 알아봐서 부동산에 갔더니 우연히 소유주가 우리 아빠였던 거죠. 그때 아빠는 굳이 자식들에게 알리지 말자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월세도 단돈 10만 원만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부동산 문제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었대요. 저는 우리 딸이 가장 우선입니다. 월세 그냥 다른 집처럼 300만 원 내세요. 아이고 사돈, 아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유 아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우리 딸이 너한테 상처를 심하게 줬구나. 내가 할 말이 없어. 너무 미안하다. 일단 저도 너무 당황스럽지만 아버님이 사과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이번 사건도 그렇고 그동안 시부모님이 신우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우도 성인인데 성인이면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그동안 형님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충분히 신경 쓰실 만큼 쓰셨으니 이제 형님이 자기 인생 살도록 하세요. 그리고 형님도 정신 차리세요. 애도 아니고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보통 그 나이면 오히려 부모님한테 효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됐어요? 저였으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시부모님이 워낙 사람이 좋으셔서 형님에게 필요 이상으로 지원해주고 계셨거든요. 형님의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노처녀여서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됐죠.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실제로 시부모님은 우리 아빠와 저와 남편과 많은 대화 끝에 신우에 대해 지원해주지 않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이니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셨죠. 그리고 신우는 지금 월세 300을 내고 우리 아빠에게 내고 있어요. 그동안 10만 원만 내다 300을 내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신경 쓸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당연히 저에게 연락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본인한테도 연락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심지어 시부모님에게도 실망이라고 집을 나갔대요. 혼자 집을 얻어서 사는 것 같던데 언제까지 저럴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 만큼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친정아빠는 정말로 투자에 성공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허풍 떨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제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 아들은 외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시부모님과의 사이도 아주 좋아요.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신우가 빠지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다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그걸로 다행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